자, 우리 제 강의 지금 교재가 두 권인데요. 주교재는 이제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 쟁점 사례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 이제 압축이 내가 어느 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왜 우리 그 최종영리에서 뭐 X 뭐 이렇게 해갖고는 뭐 그런 책 있죠. 근데 이제 그 재작년이었어요. 우리 종합반 학생이 첨삭반 학생인데 그걸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첨삭 받으면서 그 책 갖고 오는 거라. 옛날부터 알았죠. 옛날부터 이 책이 이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데 그랬더니 지도 안 됩니다. 저도 아는데 막판 정리할 게 이제 볼 게 없어요 그러더라. 그때 이제 딱 하겠구나.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이게 압축입니다. 올해 이제 저기 이제 2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엇보다도 하여튼 형법을 청론부터 강론까지 최대한 좀 압축을 해놨고요. 도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제 도표 읽기도 이제 할 겁니다. 오늘도 당장 이 도표만 읽어내시면은 그냥 이거 빨리 보면 3시간이면 봅니다. 그래서 형법 총강론 가장 중요한 부분을 3시간이면은 이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그냥 심심할 때만 보면은 형법 총강론을 20획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연 얼마나 나올까? 진짜 이번에 물론 이제 객관식에서 막 구석에 있는 판례 그것까지는 없죠. 여긴 중요한 것만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만 봤었을 때는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요거를 첨삭반은 교재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의반은 이거 안 줬거든요. 기본서를 줬고 그랬더니 원망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거 안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꼭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에센스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원래 에센스는 우리 이제 첨삭반은 이게 교재로 나갑니다. 에센스 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는 책을 무료로 제공하더니 이제 국가에서 그걸 금지한답니다. 그래갖고는 올해부터는 제가 원래 이거 압축도 첨삭반에다 교재로 했다가 빼버렸거든요. 몰랐어요. 그랬더니 무료 제공이 더 이상 아니더라고요. 이게 원래 강의 교재로 사용하던 건데 워낙 이제 좋다고 하니까는 출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키워드 중심 필수 암기 사항인데 이게 객관식용입니다. 그래서 압축에는 제가 이 기출 표시를 해놨는데 출판부에서 빼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안 좋다 압축인데 그 에센스에는 기출 표시 다 해놨습니다. 누적적으로 기출 표시가 이제 많이 붙을수록 이제 중요한 그 지문이라든가 쟁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 중심 필수 암기사항 이게 이제 객관식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객관식 사례가 있습니다. 그 1회부터 12회까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에는 뭐 아시다시피 12문제가 그 객관식 사례가 출제가 됩니다. 12문제. 9회 때는 가장 많이 나왔어. 형법만 4문제. 형법만 4문제니까 이제 형법 통합 그 기출 그 객관 사례가 뭐가 돼 8문제가 나왔겠죠. 근데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형법 1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통합 문제가 11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던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수업 강의 시간에 점검을 하겠지만은 이 기출 객관 사례는 그 자체가 사례이면서 객관식이에요. 사례이면서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얼마든지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이걸 사례를 해결하겠다. 이걸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우리 그 에센스에서 문제마다 오늘 바로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이 쟁점 추출 포인트를 각 문제 88 그 문제 객관식 그 쟁점이 있습니다. 88개, 88개가 있는데 쟁점 추출 포인트를 달아놨는데 이게 어느 과목이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쟁점을 뽑는 것들이 이렇게 뽑는 것이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킨 게 제 그 답안지 작성 입문. 그거 훨씬 더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1단계, 초보 단계. 근데 그것만 보고도 합격하더라고요. 초보 단계인데 얘는 그래도 이제 좀 고단계입니다. 훨씬 위에 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쟁점 뽑는 것이다. 그래서 형법 쟁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이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전 답안들이 쭉 있고 그러면 이제 꼭 그 복습으로 객관식 사례 대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표시 다 해놨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례가 객관식으로 논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박 대리가 많이들 이런 걸 질문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이쪽은 안 앉아? 이쪽만 계속 와야 되는데 뭐가 됐냐면은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냥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에센스만 그냥 계속 보시면은 저절로 예습이 되고 복습이 됩니다. 그렇게 구조를 이제 짜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씩 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먼저 제가 강의 계획서도 써놨지만은 작년에 이제 우리 강의반인데, 작년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첨삭반하고 그 강의 시간이 이제 크로스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초에 강의반하고 첨삭반은 형법은 이제 6월 말에 하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강의 끝나면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좀 상담을 많이 받았거든요.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는 뭐 끝나자마자 저도 뭐 바로 점심 바로 먹고는 이제 첨삭반 들어가야 되니까는 작년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아갖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시간이 꽤 많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매년 똑같은 고민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제 형법 점수가 잘 나오는가. 그래서 올해는 그게 안 돼갖고는 제가 뭐 프리미엄 첨삭해서 근데 작년까지는 우리 강의반에서는 그 사례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수 문제로 해서 두 문제 이미 뭐 다 제가 제출했고 이제 시간만 되면은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민법도 이제 했을 텐데 아마 문제 그냥 주는 건가요? 집에 가서 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보는. 어쨌든 채점은 안 하죠. 채점을 하는데 우리 팀장하고 얘기는 했어요. 만약에 저한테 첨삭을 받으면 학원에서 채점을 해달라 그랬더니 채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 받고 싶으면은 그걸 갖고 저기서는 이제 여기라고 그래서 5층에 보면은 이게 잘 돼 있어요. 5층에 보면은 원래 이제 변리사가 쓰는데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2시간도 할 수 있고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여기 다 독서실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콜하면은 뭐 우리 강대리가 콜하면은 빨리 와갖고는 쭉 이렇게 하면서 그 편상만이 아니라 첨삭만이 아니라 이제 답안지 쓰는 법부터 해서 이제 한번 봐야죠.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형법을 잘 공부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형법 기간에는 이제 다음 주 5일까지는 못 하겠죠. 제가 아무래도 첨삭해야 되니까 끝나면은 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좀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가 문자도 보여드릴게요. 합격한 친구들 이제 고맙다고 문자가 왔고 떨어진 친구들도 문자가 왔고 7월 달에 다시 오겠다. 그러면 학원들은 왜 오지 그랬더니 뭐 민법을 김남 변호사님 강의 듣지 그랬더니 혼자 자습을 하고 싶다고. 예. 민법을 자습하면 우리 형법을 자습을 해도 민법은 오히려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왜 이제 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례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다 바꿔야 되는 게 형법 답안지 쓸만 이번에도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첨삭을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든 게 뭐라 그럴까 이게 변호사 시험용 답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첨삭법에는 답이 한 수부터 나와요. 근데 매년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첨삭반이 그걸 다 뜯어 고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개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식이죠. 학교에서 보는 식.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이제 출신이 그러니까는 각 로스쿨마다 뭐 옛날엔 친구였는데 요새는 친구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교수님들이 뭐 곳곳에 다 포진돼 있고 실제로 내 친구들도 다 있고 다 이제 늙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한 3, 40년 전에 쓰던 답안지 형태를 지금 그대로 씁니다. 어느 로스쿨 뭐 물어보면 똑같아요. 뭐 누구 교수님 뭐 이렇게 제가 뭐 이제 젊은 교수님들 모르지만은 여러분 학교고 늙은 교수님들은 다 아니까 어느 학교건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활동 무지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오늘부터 바로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변호사 시험 형법 사례 답안지를 쓸 때 첫 번째 제일 쓸데없는 게 뭐부터 쓰냐면은 쟁점의 정리 무슨 뭐 해갖고 또 쭉 쟁점을 뽑아내는데 그거 진짜 100% 엉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면서 쟁점도 아닌데 뭘 예컨 때 뭐 인과관계 착오가 문제가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뽑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10분 이상 날려버립니다. 근데 다 틀려요. 그 득점 못 합니다. 의미도 없고 그런 부분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자면은 뭐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5회 때 10회 때 출제가 됐죠. 언제 쟁점이 되는가.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 답안지에서 쟁점이 되는가를 정확히 한 줄로 뽑아내면 되거든요. 전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고는 뭐가 쟁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써놓고 그다음에 뭐가 쟁점 이런 것도 밝히지 않고 학설은 뒤집다만 있습니다. 다 틀려요. 객관설을 주관설로 쓰고 주관설을 절충설로 쓰고 절충설을 또 주관설 쓰고 이런 식으로 학설 쓰게 되면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저는 사시할 때부터 그 이제 우리 사시 한림이 2007, 8년도부터 해서 그 사시 끝날 때까지 사시 2차 1등은 이제 한림이 했고 그때 이제 요새 보면 어벤져스 팀이 있죠. 민법은 윤동아리, 형법 저, 헌법의 김장 변호사,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에 갑자기 잊어버렸다. 형사소송법은 정주영이고 이창환이, 민사소송법은 이창환, 그다음에 행정법은 정성균, 그때 다 쓸어모았거든요. 저는 사시할 때부터 학설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못 쓴다. 그럼 이제 제일 그 두려운 것들이 학설 안 쓰면은 학설에 그 배정된 득점을 못 하는데요. 안다, 버려라.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학설 그거 버리고 그냥 정확하게 쟁점이 뭐다. 여기에 따라서 판례 태도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결론이다. 이것만 쓰면 된다. 사시도둑에 먹혔거든요. 그렇게 써갖고 40, 55회 때 전국 수석도 지금 인천지검에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사시수석 그 친구밖에 없어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친구 맨날 사시 때도 선생님 답안지 한번 봐주세요. 답안지 잘 쓴다. 학설 빼 필요 없어. 그리고 사시수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시. 금요일날 그 우리 이제 출판팀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저도 좀 쇼킹했어요. 올해 작년보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제 책이 600권이 더 나갔다. 작년보다도. 그래서 작년도 꽤 많이 팔아먹었는데 캐슐만큼 못 팔았습니다. 캐슐만큼 못 팔았는데 저는 사례집 위주니까 작년보다도 동기간에 같은 날짜에 600부가 더 나갔다. 그 정도로 해내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갖고는 진짜 형법에서 엄청나게 고득점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딱 하나 학설 안 쓰는 걸로. 근데 첫 번째 학설 못 씁니다. 학설을 어떻게 해요? 제가 봤지만은 뭐 10년 전 동안 2011년에 이제 우리 세 사람 김남 변호사 저 그다음에 선동 선생 세 사람이 변시 강의 이대 때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윤동환이하고 이용배 선생 들어가고는 우리 객관식 위주였으니까 그때 밀어내고는 이제 그렇게 요새 이제 그나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사례가 좀 강조가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사실 1, 2, 3기 때는 뭐 그냥 백진에도 합격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실제로 뭐 2기 때 형사부 통백 내고 합격을 했으니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실제로 목격을 했었으니까는. 근데 학설을 쓰게 되면은 교수님들의 그 유전자의 DNA는 비판 검토가 있기 때문에 학설 쓰게 되면 반드시 비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들 여기서 그냥 멍 때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답안지 작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특징이 제 기준에는 학설이 없습니다. 물론 기본서라든가 그다음에 진도별 형법사례에도 학설을 넣어놨죠. 그다음 그 위에 요약서에서 학설 다 빼버립니다. 학설 다 빼버리고 판례로만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논점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판례는 이거다. 결론만 뽑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답안지 작성이 학설이 뺐지만 정교해집니다. 학설에 담긴 학설에 배정된 그 득점은 날리는 거죠. 대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학설 쓰느라고 다른 거 다 엉망진창돼 갖고 처참할 정도의 답안지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뭐 첨삭 들어가면 이제 또 계속 또 반복이죠. 그럼 이제 첨삭받아고 맨날 그거 갖고 실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쳐라. 그래갖고 그거 다듬어 갖고는 고득점 합격하는 거 매년 보는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답안을 작성하죠. 그러면은 형법 제가 중간중간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그 아주 컴팩트해지면서 득점이 잘 됩니다. 그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그 좀 이렇게 안 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구동성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었다. 더 미치게 되는 게 이번에 형사법에서 안 된 쟁점 나왔는데
30초가 남았더래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쓰려고 그랬더니 뭐 한 줄을 써. 그냥 한번 5글자가 써야 때리기 해갖고 냈다. 무슨 얘기냐. 형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압축시켜줘야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사법을 쓸 시간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다들 똑같지만 여러분 민법은 한번 받아보셨죠? 저도 뒤에 와서 한번 이렇게 봤었는데 반드시 이제 압축 답안을 드립니다. 압축 답안을 당연히 이미 저는 넘겼으니까 다 해놨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2페이지 꽉 채우고 3페이지에서 어떻게 한 10줄 정도 남겨놓습니다. 나머지 10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형사법 써라. 상당히 압축 시간 지금 좀 가방에도 오늘이 이제 1회 저기가 있고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내가 한번 열람시켜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놔야 되는데 이 양반들도 이렇게 보면 형사법도 4페이지를 압축 실전 답안에 다 채워놓습니다. 형사법은 만에 한 페이지 10줄이거든요. 근데 실전 답안에 4페이지를 써놓으면 형법은 어디다 써? 형법이 지금 55점 내기 60점인데 형사법이 4페이지면은 그러니까 저도 형법을 갖다가 저는 2페이지 한 15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이렇게만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300명이 이제 응시하죠. 실제. 교수님들이 이제 이번에 좀 늦었어요. 1월 10며칠 날 하더라고 시험을. 그럼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배정해갖고는 교수님들한테 답안지를 우송하는 데만 거의 한 열흘 이상 걸립니다. 1월 말부터 채점이 들어갔는데 언제 채점 종료되는지 아시죠? 2월 말에는 채점이 종료돼야 됩니다. 왜? 3월 달에 개강해야 되잖아. 3월 1일 날은.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뭐 몇백 명, 300~400명 이렇게 오지만은 보안도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채점하는데 4페이지당 몇 분 정도 채점하느냐? 3분에서 5분 정도 채점합니다.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쑥쑥쑥 보면서. 그럼 뭐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놓고 교수님도 답안이 읽지를 않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무슨 뭐 학원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채점 못합니다. 그냥 쑥쑥 보면서 키워드 봐서 정확하게 쟁점 잡았는가 이에 따라서 법적 논리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것만 보고 들어갑니다. 학설 눈길 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저는 이제 거의 판사 안 하거든요. 제가 쓰고도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데 아무리 잘 쓴 사람도 시간이 없으니까 글씨가 막 완전히 뭐 해독을 해야 되잖아. 글씨가. 교수님들이 해독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안의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것만 보고 채점을 하세요. 제 친구들이 다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맨날 술 마실 때마다 물어보고 이제 그것도 벌써 10년 넘었죠. 어떻게 너 채점하니? 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맞게끔 답안지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사례가 뭐 50점이 아니 50% 이상이 훨씬 넘어가니까는. 근데 작년에는 강의반은 그런 걸 개인적으로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라고 우리 팀장이 그러던데 몰래 문제 빼다가 첨삭 문제 빼다가 친한 친구들한테 근데 더 재미가 있는 건 서너 명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줬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옆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선생님 저도 좀 해주세요. 운나이 져준다고 그 말을 못 하는 거라. 속으로도 저렇게 아니 주변 머리들이 저렇게 없어갖고는 얘네들을 받으면은 이거 뭐야 똑같은 적인데도 그럼 걔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일일이 해갖고도 해오면은 써오면은 채점 안 되지만 제가 다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작년 시간이 남으니까는. 근데 그걸 못 받아 먹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 대리한테는 얘기해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끝나면은 뭐 프리미엄 첨삭 같은 거 했으면 언제든 신청해라. 뭐 2번, 3번 해줄 수 있으니까는 진짜 여러분들 고민되는 것들 형법에서 그런 것들 많이 좀 물어보시고요. 하여튼 대충. 빨리 이제 지도 나가면서 일단 실전 문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실전으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건 뭐 큰 쟁점 위주로 가니까는 먼저 객관식 대비해서 압축을 한번 보세요. 압축 죄형법정주의인데 일단은 목차를 통해서 쟁점들을 다 잡아놨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우리가 이제 법률주의부터 5개 이제 파생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100%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들만 이렇게 쭉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객관식 그쪽 부분은 이제 기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충분히 객관식 대비해서 이 정도 보시고 미리 객관식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자, 이 페이지 소급의 운지원칙 2번 한번 보세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이제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래서 판례번호 달아놨지만은 아주 짧게 1번 판례 변경. 왜? 법률에 대해서만. 소규범지원은 법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부법 국가이지 미국이나 영국처럼 판례법,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판례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해내시면 됩니다. 물론 100% 기본서가 아니니까. 기본서처럼 모든 판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서도 모든 판례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정말 중요한 것들만 쭉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집무할 때 그 작년에는 그 책으로 줬었는데 이번에 한번 책으로는 제공을 못하니까 어쨌든 교재는 또 똑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ISBN까지 바뀐 책으로 줬었는데 그것만 제대로 보셔도 형법 객관식은 80점이 넘어갑니다. 120점만 보셔도. 근데 그것도 안 봐요. 그것도 안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저게 혹시 있나 모르겠다. 보시면은 저는 어떻게 해놨냐. 이제 문제를 해놓죠. 그러면은 그 해설에다가 먼저 제목을 달아뒀습니다. 최대한 압축을 해갖고는 한 반줄 정도로 제목을 달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전문이 들어오면 다 일일이 이제 줄쳐놓죠. 맨 끝에 딱 두 줄로 그 판례를 요약해 놓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이 두 줄이 암기하기도 좋지만은 혹시 사례가 나오면 요거를 답안지에다 옮겨 써라. 이런 식으로. 그 만드는데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보충하면 되지만은 처음 그 작업, 초판 작업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기까지 하기 때문에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만 보시면은 충분히 제가 80점 이상은 보장합니다. 80점이면은 우리 그 이제 150개로 환산하면 120개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는 뭐 90몇 개 맞고도 사례 잘하게 합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다 110개 정도 나와야 뭔가 뭐 든든하니까는 그 정도도 충분하니까는 너무 그 객관식 그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놨기 때문에 뭐 이걸 지금 보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것만 아주 짧게 보시면 돼요. 이거 빨리 보면은 5분이면 뭐 충분하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기본서는 있으실 테니까는 볼 필요 없는데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줄여놓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냥 그때 기본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럴 거라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뭐 그런 일은 뭐 없을 테니까는. 자, 예를 들자면은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에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3페이지 맨 아래 3번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 동그라미 3번. 자,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 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란물 전시죄. 이게 뭐냐면은 링크 수법에 의해서 이게 그 사이트 이름이 팬티 신문이었어요. 근데 아시죠? 어떤 뉘앙스인지. 근데 그 팬티 신문 그 웹사이트 자체에는 음란 그 물이 없습니다. 근데 다 친구 해갖고 링크를 해놨는데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음란 사이트로 바로 이전이 되버립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갤러리 1, 갤러리 2 이렇게 돼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음란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기본적으로 링크라는 거 클릭 한번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음란물 전시에 해당되느냐. 판례 입장은 뭐가 됩니까? 아니 그까짓 거 마우스 한번 탁 치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옮겨가는데 이 정도면 음란물 전시죄, 공연 전시죄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데 보다 보니까는 지금 링크 수법에 의한 이런 그 특히 성폭력 처벌법에 판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 방조 부분에 가면 이걸 도표를 쑥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뭐 당장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거를 찾았네요.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로 찾았습니다. 45페이지. 그럼 인터넷 링크와 관련된 판례 정리인데 바로 유형. 여기 이번에 공중 송시권 그래갖고는 이게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싹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뭐가 됩니까? 이 도표로 싹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사례로 안 나옵니다. 4개인데 그 뒷페이지에도 있거든요. 사례로 그 도표로 싹 정리해놨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사례로는 안 나오지만 객관식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링크 수법으로 들어간 것들 이런 부분들 여기에도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음란물을 갖다 링크해 놓으면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공연 전시 해당되는구나. 이거 저기 변시에서 객관식 한 번 나왔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은 좀 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객관식에서 출제가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만 쭉 갖고 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더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 이것만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 잘 아시지만은 5페이지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속지주의 1번 공모지도 범죄지. 바로 이 동네죠. 제가 봤더니 저 길 건너에 있더라고요. 저 길 건너 리츠 카튼 호텔. 그 저기 커피숍 그러니까 리츠 카튼 호텔 커피숍 거기서 강남구 역삼동 리츠 카튼 호텔 여기서 영국인과 한국인이 뭐가 됩니까? 마약을 갖다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저기 괌으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거쳤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 청정국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유럽 저도 뭐 독일 7년 살아봤지만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꽤 마약이 있는 편인데 요 정도 있는 거는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쪽 보면은 대한민국 청정국 맞습니다. 제가 봐도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거기 공항에 나가버리면 진짜 마약 중독자들 우리 때 심했어요. 막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이거 해가고 헤로인 하다 보면 그 에이즈까지 이제 감염이 돼버리고 주사 바늘 때문에 90년대 그때 상당히 그것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맞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쳐서 왔다 그러면 괌에서 프리 패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약 밀밀 갔다가 바로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 그러면 영웅놈이 뭘 주장합니까? 나는 영국 사람인데 왜 한국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하느냐? 이놈아 공모지도 범행지 속지주의에서 너는 처벌 받아야 돼. 이게 3번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변시에서 객관식만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객관식 대비해서 이런 것들만 쫙 봐나가시면 되겠죠. 요 근데 에센스에 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크로스에서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만 보시면 80점은 보장합니다. 100점까지는 안 되고 80점은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인 범죄, 법인의 이제 범죄 인정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법인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쭉 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사례는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오로지 객관식 대비해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뭐 충분하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슬슬 자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소극적 그 구성 요건 요소 이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 그랬는데 이거 위전착에서 위전착은 내일 마지막 시간 아니면 이제 모레쯤 3회차에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위전착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이론이 됩니다. 올해는 뭐 11회 때는 변시에서 위전착 실제 안 되지만은 에센스에 있습니다. 작년 변시회 때 객관식 사례로서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위전착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도 작년에 10회 때 당연히 이제 출제가 됐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은 2단계 범죄체계 입장입니다. 2단계 범죄체계는 우리는 3단계 범죄체계에서 지금 형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범죄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체가 행위다. 구성 요건에 해당성 위법성. 요 합쳐서 뭐가 되죠? 불법. 그다음에 이제 책임 이렇게 3단계를 보고 있는데 2단계 범죄체계는 구성 요건에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쳐서 불법 구성 요건. 그래서 범죄란 불법 플러스 뭐가 됩니까? 책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2단계 범죄체계. 2단계 범죄체계에서 소극적 구성요건 이런 여기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건 뭐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소극적, 네거티브죠.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그래서 바로 2단계 범죄체계에서 나타나는 이론이라는 것들. 그런데 2단계 범죄체계에도 구성요건 해당성도 불법, 위법성도 불법 구성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은 3단계 범죄체계에서 착오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는 뭐가 됩니까? 무조건 불법 구성요건, 불법 빼버리면은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 이것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그럼 첫 번째 3단계 범죄체계에서 자,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죠. 구성요건과 관련되어 있죠. 당연히 사실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해도 사실의 착오는 그냥 사실의 착오예요.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죠.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뭐 관련돼? 위법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럼 법률의 착오도 결국 위법성에 관한 착오가 되기 때문에 2단계 범죄 체계에서도 그냥 구성요건적 착오,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전착.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법성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인데 하물며 위전 착오는 사실의 착오적 성격도 있거든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1번 서국적 구성요건 요소 1호에 의하면 기어 사실의 착오, 니은 법률의 착오, 디귿 위전 착오 모두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고의가 조각된다.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니까도 고의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어떻게 과실범으로만 그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형법 15조 1항이 직접 적용. 요거는 변시는 아니고 법전형 모의시험,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학설이 있어요. 뭐 13조가 적용되느냐, 15조 1항이 적용되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출제는 15조 1항에 적용돼서 과실범으로만 처벌된다. 요게 변시 4회 때 죄송합니다. 3회 때 변시 3회 때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유전자 가면 이 지문 떠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서구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또는 서구적 구성요건 표지이론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착오는 그냥 사실의 착오다. 조금 더 길게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유전자 모두 사실의 착오다. 끝. 요것만 출제가 된다는 것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제 부작위범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자기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이죠. 에너지 투입 여부를 기준. 이게 뭐죠? 어떤 판례죠? 보람의 용어 사건 아닙니까? 보람의 용어 사건. 그래서 이 신림동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그 보람의 용어리 구라기 용어리 신림동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거쳐서 오기 때문에 금방 오는데 여기 이제 역삼동은 좀 멀죠. 그러니까 이게 보람의 용어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자기와 부작위가 존재하면은 자기가 우선이다. 바로 에너지 투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가 우선 성립한다. 보람의 병원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2번 법적 경합의 보충 관계 입장에서 해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1번은 살인죄입니다. 동일한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자기에 의하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경우. 근데 구성요건은 동일해요. 자기 살인이냐, 부작위 살인이냐. 보람의 용어 사건이 그거죠. 자기에 의한 살인이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2번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자기 부작위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구성요건이 서로 달라요. 1타 4피입니다. 1타 4피.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에 의한 범인의 도피,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 부작위에 의한 지부유기, 구성요건이 다르죠. 이렇게 자기에 의한 범인의 도피 등등,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이럴 때는 법적 용합에 의해서 자기 범위 우선 성립한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번에 변 11회 때만 객관식에서 지문이 2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에 의한 그 증거인멸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그 다음에 2번이 출제가 됐죠. 2번이. 다만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가 한해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자기 범위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전혀 위법하지 않다. 역시 11회 때 이번에 객관식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여기서만 이번에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이번에 객관식 2지문이 여기서 출제가 됐다는 것들. 2번은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허위 공문서, 자기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등에도 해당되고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되는데 검찰에서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위법하지 않다. 왜? 형사법의 문제죠. 왜? 기소 편의주의죠. 쉽게 말해서 검사 마음입니다. 어쨌든 검사 한 번만 기소하면 되니까도 자기 법으로 기소하든 부작위 법으로 기소하든 그건 검사 마음이라는 거죠.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그게 재량권 이탈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재량권 이탈이 될 수가 없겠죠. 재량권 이탈이 안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것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다. 부작위의 직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적게 해주는 뭔가 선심 쓰는 거죠. 법정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그 법관이 장량 감경할 때 어떻게 면접 해줄까? 장량 감경은 담당 그 법관의 마음이거든요. 딱 봐갖고는 기속재량 아닙니다. 물론 많이 참고를 하지만은 내가 한번 이걸 갖고 해줄까 말까. 장량 감경 한번 때려주면 2분의 1 감경 되잖아요.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권력을 갖는 거죠. 사실 판검사들이 여기서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또 객관식에서 출제가 된다. 근데 이거는 사례로도 출제가 됩니다. 사례 있습니다. 사례로도 또 출제가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이제 공통의 구성 요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결과 방지 가능성. 이게 2019년도인가 20년도 법전형 모시험에서 이 모텔 실화 사건이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과 방지 가능성을 언급한 판례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의 유명무실하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객관식도 출제가 됐고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텔 실화 사건. 잿더리에다가 휴지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는 막 담배를 피다가 그냥 불이 붙었는데 보통 이제 그 모텔 같은 데가 불이 잘 타는 이런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카펫 깔고 막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불이 삽시간에 붙으니까는 그 비상벨 하나 못 누르고 불이야 소리 한번 못 하고는 막 지만 뛰쳐져 났는데 이게 이제 불나갖고는 다른 투색들이 죽고 나섰다. 부작에 의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무는 지금 이거는 틀림없이 중실화죄죠. 중과실에 의해서 불을 냈기 때문에 중실화, 위법한 손해에 의해서 자기 의무 소화 의무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뭐가 되죠? 워낙 삽시간에 불이 번졌기 때문에 이때는 소화의 용이성 내지 소외 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과 방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위범을 논할 때는 사실 우리도 이제 금방 사례 하나 보시겠지만은 부작위범을 논할 때는 그 문제 안에 반드시 결과 방지 가능성이 문제 안에 사례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일이 다 검토를 했는데 요새 검토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작위범은 그 저기 6회 때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사례에서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6회 때 8회 때 사례에서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부작위범을 우리가 논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보증인 지위 자기 의무의 발생 근거죠. 요걸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논하고 사실 거의 그것만 논하고 넘어갑니다. 거의 그것만 논하고 넘어간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부작위와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인데 요거는 이론으로만 존재하다가 이게 드디어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시에서 이 부분이 한번 그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죠. 무엇 때문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결국 이 인과관계가 대법원 전합 판결에 의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 판례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5년도 이거 전원합의체 세월호 사건인데 그냥 부작위를 다하였더라면은 충분히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관계가 인정되면 객관적 기소, 상당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부분 사례에서는 쓸 필요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전혀 쓸 필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인데 요거는 반드시 사례 답안지에서도 논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세월호 사건 요거 변시에서 객관식에서 한번 출제가 되는데 자 변시 6회 때도 아예 지정이 됐어요. 그 술집에서 왜 그 사건 있죠. 가위제 술을 먹다가 골아 떨어졌는데 술사장 정이 그 난방기를 끄고 그냥 퇴근해 버렸다. 그래서 그 가위 저체온증으로 이제 죽었죠. 이럴 때 아예 문제가 이때 만약에 정액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정액 지처를 논하시오. 6회 때 일문 마지막 쟁점이었었습니다. 아예 살인의 고의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대로만 쓰면 됩니다. 8회 때는 남편이 그 칼에 이제 목에 칼을 찔리고 이제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거든요.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 벽이 집에 들어옵니다. 딱 봤더니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 그 오랜 세월 남편한테 학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벽이 집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갑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구했어요. 자 그랬을 때 병역 신청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줄 알면서 차라리 죽었을 이 정도는 답준 거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부작에 의한 살인. 그러나 자기 의무, 배우자 민법 820조 1항에 의해서 배우자가 간의 부양 의무에서 법적인 자기 의무, 구조 의무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작위로 나갔다. 부작에 의한 안 죽었어요. 살인 미수가 인정된다. 예, 구성적 해당성. 다만 이제 저기 뭐가 긴급 피난 단계에서 어떻게 되면 위법성 단계에서 이거 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이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남편한테 아주 학대를 받아왔다. 그게 이제 의붓아버지한테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 성폭력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의붓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 소위 말하는 계속적 위단, 계속적 침해, 이것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가. 대법원은 상당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것까지 쓴 다음에 8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사례에서 나온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때 고의는 반드시 논해야 됩니다. 근데 고의는 당연히 우리가 고의라 정확히 구성력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의는 짧게나마 좀 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교통사고에 있어서 이제 고조치 이것도 객관식용입니다. 이것도
변시에서 객관식 2번 나왔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54조 제1항 요거 저기 5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5회 때도 출제가 됐는데 도로교통법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면은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죠. 사고 운전자 구호조치 위반 그 미조치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 운전자가 적법하건 위법하건 책임이 있건 없건 고의가 있건 과실이 있건 없건 무조건 뭐가 됩니까? 빨리 그 구조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설사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이때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 구호조치 미조치죄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라는 것들. 그랬을 때 자 도로교통법 54조 1항 소정의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는 것들. 근데 요 5회 때도 사례에서 출제가 됐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특별한 것 같은 거 보시면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판례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운전하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들. 그 특별형법은 여기 웬만큼 다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저기 9월 직무 때는 제가 특별형법 압축해 갖고는 제가 특별형법 사례 있거든요. 그걸 확실히 압축해 갖고는 보니까 작년에 14페이지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조문을 그다음에 판례에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9월달이면 뭐 충분하니까는 특별형법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도 그 교통사고 그 저기 뭐야 윤창호 법이죠. 위험운전 치사상죄와 음주운전 죄수관계 그 실체적 경험에서 요거 압축 저 뒤에 가면은 도표 저기 교통사고 범죄는 죄수관계 싹 정리해 놨습니다. 그 도표만 보시면은 교통사고 범죄 죄수관계는 뭐 끝납니다. 저기 뒤에 강로 가면 과실범 편에 도표로 정리해 놨고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시죠. 거기 3번 보증인 지위의 착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증인 지위의 착오인데 요게 이제 도표 읽기 도표 읽는 법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다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저기 자 요거는 자 우리가 먼저 이 학설 보증인 지위의 그 체계적 지위가 난 학설이 얼추 한 200년 정도 된 학설입니다. 얼추 한 200년 전. 그 저도 이거 학부 때 이걸 배웠는데 아직도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있고 이제 위법성 책임은 사실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이 자기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였었습니다. 자기 의무는 이렇게 요거 TRS 아시죠? 이거 독일어 약자입니다. 구성 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책임. 그런데 원래 한 100년 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자기 의무는 그대로 그냥 위법성의 요소로 돼 있었습니다. 평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는 하여튼 사실 판단만 합니다. 사실관계. 사실 판단만 하고 법적인 평가는 보통 위법성 단계에서 이제 적법하다, 불법하다. 자기 의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하여튼 법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수백 년 동안에 위법성 단계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자,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한 아주 그래도 100년 전이죠.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선거학계에서 조금씩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지만은 이게 이론적으로 무지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무지하게 문제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뭐 저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자, 여름에 어디 그 강가에서 이제 옛날에 보면 여기 뚝섬 이런 유원지 이런데 그때 이제 수영장이 그러다가 뭐 익사 많이 해서 한강 이렇게 막아갖고는 막 수영장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때 그래서 막 익사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세상에 그 MBC 뉴스에서인가 거기서 술 취해갖고는 막 사람이 툭툭하다 빠져 죽는데 그 기자놈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찍고 근데 나중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뭐 유튜브 이런 거 없던 시절이지만 그 1970년대 그랬으니까는 그거 찍을 시간에 가서 구했어야지. 그럼 그 사람 익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뭐 MBC 뉴스에 그때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종필 이런 게 없었으니까는 수백만 명의 저도 봤습니다. 시청자가. 그럼 기자도 저는 나쁜 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부작에 의한 살인죄 구성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그걸 봤던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위법성 단계에서 근데 그 구경한 사람 자기 의무는 없잖아요. 구경꾼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여기 한 150년 전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구성요건 요소설. 우리들은 이제 보증인설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니다. 이 자기 의무는 이때 이제 용어를 바꿔보래요. 자기 의무가 아니라 보증인 지위. 그래서 보증인 지위라고 이제 처음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무인데 다른 말로 보증인 의무. 보증인 의무 해서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구성요건 요소다. 요게 1차 대전 끝나고, 1차 대전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뭐 형법 이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설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주의나 보증인 의무는 그냥 구성요건 요소다. 자, 이랬었는데, 문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형법이 훨씬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 형법이 엄청나게 이제 일월이 발전을 하고, 특히 1960년대 와서 독일 본대학, 지금 독일 수도가 베를린이지만은 옛날에 그 동독 서독 나뉘었을 때도 본이 이제 그 서독의 수도였었잖아요. 독일 본대학의 이제 한스 벨첼 교수. 이 양반이 형법 이론을 갖다가 거의 완성시킵니다. 1960년대. 그들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보증인 지위가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 건 맞는데 이 의무, 권리 의무 이런 거 파악하는 법률 단계, 위부성 단계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보내라 다시. 그래갖고는 다시 뭐가 됩니까? 이 자기 의무, 보증인 의무는 그냥 위법성의 요소가 맞다. 이 학설이 뭐가 되죠? 바로 이분설이 됩니다. 현재 다설의 입장이죠. 이분설. 그래서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지만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학설이 이제 정착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착오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건 그냥 교과서적 설명인데 보증인 지위나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것은 착오론 이외에서는 착오론 이만큼밖에 없거든요. 착오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착오론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이 보증인 지위의 착오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확실히 사례가 구별이 됩니다. 근데 착오론에서는 확실하게 구별되는데 착오론 이외 그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어떤 그 구별도 없습니다. 똑같이 씁니다.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 자기 의무 같은 용어예요. 근데 착오론에서만 굳이 이게 구별이 되는데 자, 이걸 보시면서 어디에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보세요. 사례. 자, A를 구조할 법적 의무 있는 갑이 A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A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A를 방치해서 A가 익사했다. 무슨 얘기냐? 예컨대 수영 강사가 아이들은 이제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아이들을 인솔해간 책임자로서 아이들에 대한 보증인 의무, 보증인 지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눈이 나빠요. 물가라서 안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야 하는데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인솔해 데리고 온 학생이 아니다.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혀 못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비참하게 이걸 하면은 아버지가 아이들 갖다 자기 아들을 물가에 들어갔는데 누가 사람 살려. 눈이 나빠서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바로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두 번째 보증인 의무가 난 착오. 자, 어디가 다른가 보세요. 차이점. A를 구조할 법적 의무 있는 갑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A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내가 인솔해서 데리고 온 수강생 맞다. 맞다. 내 아들 맞다. 알아봤습니다. 큰 차이죠. 못 알아본 것과 알아본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알아봤는데 자신에게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착각한 탓에 A를 방치해서 A가 익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 수강생들이 수강료도 몇 달째 밀리고 오늘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새야 그 차에 타가고도 숨어서 따라왔고 쟤들이 이미 몇 달치 수강료 밀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쟤를 제 몫을 구해줄 담당 강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데려갔으면 법적으로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사실관계 판단에서 차이가 난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게 바로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랬더니 학설 구성요건 요소설은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거든요. 두 놈 다 그냥 사실의 착오다. 출제됐죠. 객관식에서.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은 두 놈 다 사실의 착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의 요소. 따라서 첫 번째 보증인 지위와 나착오는
이분설에 의해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 이거는 결론 일치입니다. 그러나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법적 평가의 문제다. 법적 평가의 문제는 위법성의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서 이건 위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설에 따르면 이거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약 밑에 기억.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의 착오와 보증인 의무의 착오는 모두 사실의 착오이나 니은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지위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증인 의무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는 것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센스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출 객관식 사례인데 변시 3회입니다. 문제 1번. 자, 변시 3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구조의 의지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자, 첫 번째.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죠. 이거는 아들임을 못 알아봤다.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이기 때문에 이분설에 의할 경우 보증인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구성요건 요소에 의하면은 뭐 보증인 의무가 난 착오라 할지라도 사실의 착오지만은 이분설에 의해도 이거는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죠. 따라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자, 문제 2번 변사회 객관식 사례입니다. 갑은 A의 아들이다. 술만 마시면 폭행을 하는 버릇이 있고 성격까지 포악한 A는 자신의 부인인 을 갑에 모아 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왔다. 갑은 A의 행패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A를 살해하기로 맘먹었다. 존속 살해죠. 어느 날 A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잠이 든 사이에 갑은 A의 목을 졸랐다. A가 의식을 잃자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A를 차에 싣고 가서 무거운 돌을 매달아 한강에 빠뜨렸다. 을은 갑이 A를 살해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A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여 그는 그냥 잔척했다. 나중에 A는 목 절려 숨진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을 밝혀졌다. 이거 살해 문제라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변사회인데 쟁점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쟁점이 있는가? 쟁점만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 그냥 살해 문제입니다. 객관식 사례가 이런 특징이 있죠. 살해 문제 쟁점만 한번 뽑아보면은 이상의 사례에서 기어 부진정 부작위법에 있어서 보증인 지위 아들입니다. 직계존속. 그 다음에 아내 배우자.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법령상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이 되겠죠. 당연히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정당화적 긴급피해나 면책적 긴급피해. 이거죠.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지속적으로 학대받아 왔잖아요. 이게 변시 8회에서 사례로 결국 출제가 된 거죠. 변시 8회에서. 그래서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뭐가 됩니까? 그 침해. 위법부당한 침해. 그 다음에 현재 그 위난은 인정하지만 상당성의 결여가 돼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인정할 수 없다. 변시 8회 때. 근데 역시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인과관계 착오 쟁점이죠. 구의대 나왔죠. 이건 누가 봐도 인과관계 착오입니다. 인과관계 착오가 쟁점이 되겠고 리을 공법의 종속성의 정도. 자,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당화적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겠죠. 근데 엄마도 모른 척하고 있었거든요. 금방 우리가 이제 살해하다 보시겠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야 이놈아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입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냐 이 나쁜 천하의 불효박심한 놈아 이 페루나 막 이러면서 아들을 그럼 더 죽일 수도 있는데 말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리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거든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인 지위가 인정돼야 되고 그러나 만약 이번에 이게 정당화적 긴급피난에 해당해서 긴급피난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나 방조는 성립할 수 없겠죠. 왜? 공범 종속 형식 중 제한 종속 형식에 따르면 다수를 팔립니다. 최소한 정범행위가 위법성까지 인정돼야 공범 성립이 가능한데 위법성이 조각돼 버리면 공범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교사 방조 성립 불가능하죠.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의 정도는 갑과 을의 죄책과 관련한 형벌 이론사 논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제 설명이죠. 그런데 하나가 있었는데 원인에 있어 자료생기. 지금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 행위자들이 술 마신 거 아니거든요. 행위자들이 술 마시고 명정 상태에서 범행을 해야 원자행위가 쟁점이 되지 피해자가 술 먹고 자고 있었어요.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이거 검찰 직원이었어요. 의붓아버지가 검찰 일반직이었는데 서기관이가 그랬습니다. 그래갖고도 평소 협박해온 게 내가 검찰인데 니들이 나 고소해봤자 내가 고소장 다 빼돌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해봤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날 술 먹고 만취도 자는데 심장에다 진짜 그 빗을 꽂은 그 사건이 이게 그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입니다. 보통 이 소음서 보면은 실명을 밝히잖아요. 누구양 사건. 아마 개명했을 겁니다. 개명했게 어떻게 그 이름으로 살았겠어요. 지금도 다른 책 보면 누구양 사건인데 요새 큰일 나는데 그냥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 하면 다 알아듣는데 원작에는 전혀 쟁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대. 개관시 사례로. 이 기술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 아니에요. 이거 보셨을 테고. 자, 하나만 조금 더 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번 행위 정역의 앞쪽으로 돌아오세요. 8페이지 거기 4번 행위 정역의 동가치성 이게 뭐죠? 부작에 의한 행위가 법정으로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작위로 성립한다. 바로 1번입니다. 부작에 의한 업무방해를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부작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 이거 작년에도 압축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에센스를 가셔갖고 13페이지 조금 아까 개검사례 문제 3번 한번 보세요. 바로 2번 변시 11회입니다. 2번 변시 11회. 가번 식당을 운영하는 을과 을의 건물 증축 공사에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을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았고 일부러 이런 거 들어오면은 고의적으로 따라서 업무방해 고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을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업무방해죠. 한편 이거는 이제 을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업자 병이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잘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여 을은 병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옳은 설명은 기어 갑이 건축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행위는 을의 증축 공사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문이죠. 바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일부러 이런 이제 기자재를 갖다가 후속 공사를 못하게 일부러 쌓아뒀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에 의한 업무방해인데 바로 이 행위가 이 일부러 쌓아두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으면 업무방해에서 성립한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했고 공사장이 이런 돈 못 받았습니다. 이 자재들도 뭐가 됩니까? 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아직 미처 치우지 못했던 남은 자재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쌓아둔 자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부작위를 동등하게 절대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 입장.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는 물론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자기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과 함께 이렇게 나왔는데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을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증제죄가 병에게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게 제 거 특별헌법 그러니까 이제 거시기에 9월달에 드린 거긴 다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가법에는 알선수재죄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알선증제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으면 법률 없으면 법률도 없고 형벌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들 잊어버립니다. 많이들 이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라는 것들. 자, 하나만 더. 자, 9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공범인데 이 도표 한번 보세요. 다 인정되고 이거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자, 정범의 실행 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가 그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성립된다. 객관식에도 출제가 됐는데 자 이제 사례 문제 한번 보셔야죠. 에센스 거시기 15페이지입니다. 사례 2번 부작위에 의한 방조. 그런데 사시에서는 2번 출제가 됐는데 변시에서는 아직 사례는 출제 안 됐고요. 근데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19년도 20년도 연속 출제가 됐거든요. 저거 한 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오대요. 출제가 안 되는데 근데 요새 보면은 이거 출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출제가 됩니다. 7회 때 유전자 그때도 이제 유전책이 안 나온 게 이상합니다. 이건 출제됩니다. 그랬더니 7회 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됩니까? 우연방해 출제해야죠. 작년에 10회 때 나왔거든요. 얘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객관식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사례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한데, 자, 이걸 한번 보시면서 사례 답안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건가, 어떻게 쟁점을 뽑을 건가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을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강남 유명 룸사롱의 호스티스 B가 술만 마시면 엄친딸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죽여줄 수 있느냐고 단지 술주정을 하면서 의미 없이 내뱉는 말을 어리석게도 진실이라고 믿고 B의 부탁을 받아들여 소원대로 B를 죽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촉탁승낙 살인죄입니다. 촉탁승낙이 없는데 촉탁승낙 살인죄. 그럼 이때는 15조 1항이 적용돼서 지금 촉탁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믿었죠. 15조 1항이 직접 적용돼서 특별히 중요한 죄가 되던 사실, 보통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얘기죠. 인식하지 못했다. 15조 1항에 따라서 촉탁승낙 살인의 고의만 인정됩니다. 믿고 B의 부탁을 받아들여 소원대로 B를 죽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촉탁승낙의 고의만 인정됩니다. 살인의. 을은 B가 거주하는 여성 입주자 전용인 모 오피스텔 내에 B의 원룸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B에게 독약을 주사해서 B를 살해했다. 자,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됐어요. 그런데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보안 책임자 갑. 자, 첫 번째 보안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아, 이 보안 책임자라면은 당연히 갑의 촉탁승낙 살인 행위를 방지할 자기 유무가 있다. 그 근거는 계약이겠죠. 보안 책임자 계약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무단 출입으로부터 여성 입주자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자이다. 끝났죠. 이 정도면은 우리 6회 때 술집 사장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금 손님에 대한 그 자기 유무가 인정됩니까? 판례죠. 객관식도 출제됐었죠. 판례. 바로 계약상의 부조문에 따라서. 계약상의 부조문. 아, 근데 무슨 술집 사장이 손님들한테 취이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의무이던 부적 의무죠. 불문한다. 이것이 판례. 부적 의무죠. 술집 사장이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그러다 술집 사장이죠. 최소한 취직에 대해서는 안전기과 정도는 보장해줘야 될 부적 자기 의무는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게 주된 임무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자기 의무 보증인지 뽑아내시면 됩니다. 얼마 전 갑이 B를 성희롱한 문제로 B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갑은 을이 착오로 잘못해서 B에게 독약을 주사하는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놈 사람 잘못 죽이고 있는데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을의 범행을 제지하는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부작에 의한 방조가 됩니다. 이 경우 이제 갑과 을의 죄책은. 자, 그랬을 때 쟁점 추출 포인트 한번 보시죠. 1번. 부작에 의한 방조가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방조가 인정이 되겠죠.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는 뭐가 됩니까? 촉탁승낙 살인행위죠. 촉탁승낙 살인행위. 따라서 자기적 정범, 촉탁승낙 살인죄의 정범인 을을 의미합니다. 자기적 정범의 범죄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범은 자기의 그 교사 방조행위만 갖고 교사 방조가 안 되죠. 공범 종속 이론에 따라서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건 공범 종속 이론의 뭐가 되고 근거한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기적 정범인 을의 촉탁승낙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2번. 자기에 의한 방조, 부작에 의한 방조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에 의한 방조는 그냥 방조하면 돼요. 부작에 의한 방조는 부작위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직인 의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3번. 을의 범행을 방지할 보직인 지위 있는 자. 그렇다면 이때 보직인 지위는 무엇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답안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부작위 범위에서는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를 한 줄 정확하게 답안지에다 기술해 두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미 6회 때, 8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뭐죠? 오피스텔의 보안 책임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근데 이때 보안 책임자인데 순간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뭘까? 법령은 아니겠죠. 계약인데 순간 생각 안 난다. 그때는 보안 책임자만 쓰셔도 돼요. 어쨌든 보안 책임자 해갖고는 이거 근거해서 한다. 그러면 교수님이 뭐 계약이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보안 책임만 써도 교수님들께서 합격하게 충분한 득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계약에까지만 10점 맞는다. 이 점수 8점까지 나옵니다.
못 쓰면 빵점이잖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쓰려고. 자, 보안 책임자로서 보안 책임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를 방지하지 않고 부작위로 나간 경우 자기적 정보물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정범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반드시 자기적 정범의 실행이 정범,을의 촉탁, 승낙, 살인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짧게나마 이걸 갖다 답안지에 쓰셔야 됩니다. 왜? 공무원 정석이론에 따라서 정범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방조가 있습니까? 정범의 실행위가 있다.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판례 다설 판례 이치에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성립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쉬운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쟁점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답안.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답안하고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걱정하지 마. 철저하게 몇천 번 검증받은 답안지입니다. 철저하게 이대로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의뢰죄책, 촉탁, 승낙, 살인죄 성범. 을은 B의 진심 어린 촉탁이 없음에도 B의 촉탁이 있는 줄 알고 B를 살해한 것인 바 중죄인 살인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형법 15조 1항에 따라 을에게는 경죄인 촉탁, 승낙, 살인죄만이 성립한다. 요게 작년 법전에 모시면 객관식에서도 요게 15조 1항에서 이렇게 출제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을은 조윤희입니다. 조윤희인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축이 되잖아. 기준. 그러니까 조윤이지만 기준된다. 근데 이게 세 줄이나 되잖아요. 이거 답안지 연결했으면 네 줄 나옵니다. 절대 적은 분량 아닙니다. 요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비죄책 부작위에 의한 촉탁, 승낙, 살인죄 방조. 자, 문제점.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보안 책임자로서 B의 신변 안전을 책임질 보증인 지위 있는 갑이, 뭐 계약 같은 거 안 썼거든요. 보안 책임자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 19년도, 20년도 법전형 모의시험에서 사례로 출제됐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됐을 때 내가 이렇게 썼을 때 과연 득점을 할 것인가 하지 못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쓰시면. 보안 책임자인 갑이 을의 B에 대한 촉탁, 승낙, 살인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대한 죄책이 문제가 된다. 판례. 학설만 여러분 아마 보통 다른 수험서라든가 이런 데 뭐 학설만 4개가 나옵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다설 판례 일치하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판례 부작위 종범설.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타인의 범행을 방치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 둘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학설 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우리, 이따가 이제 첨삭보겠지만, 우리 학생 하나가 이거 등록하기 좀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김남 변호사님 상담받았는데, 자기가 쓴 거 답안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설이 이렇게 많은데 판례 없고, 그러니까, 이거 네가 봐도,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있으니까, 네가 봐도 이게 득점 못하는 거 알지. 압니다. 그러니까 좀 교정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 이제 이따가 이제 끝나 올라가면 이제 보겠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두 문제는 이제 푸시니까 한번 써보신 다음에 갖고 오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학설력.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학설력 도배를 할 겁니다. 학설 맞지도 않고 학설 4개나 있거든요. 부작위 정범설도 있잖아요. 부작위 정범설. 그 이제 건대 이승호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셨더만요. 전북대 신양임 교수님, 정년 뭐 작년인가 뭐 하셨다고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거기 부작위 정범설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그거 날리라. 거기 배점은 날려라. 그냥 판례 이렇게만 쓰고. 자, 검토. 판례에 의하면은 이게 제일 좋은 게 판례를 죄송합니다. 학설 안 쓰면은 비타 검토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판례만 짤막하게 해갖고 거기다 포섭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포섭해 그만. 자, 판례에 의하면 을의 B에 대한 촉탁, 승낙, 살인 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직이 지위 있는 갑이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촉탁, 승낙, 살인죄 종범의 죄책을 진다. 끝. 그런데 이것도 교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지금 실전답은 이렇게 안 써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갑의 죄책에서 그냥 통목잘 써버립니다.
저 이번에 그렇게 해봤어요. 통학 처리해 갖고는 교재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사보니까 제 거 왜 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답안지 핸드북이거든요. 거기에는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자 이걸 어떻게 제가 구성해놨냐면 실제 답은 똑같습니다. 문제점을 목찬 다 날립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1번. 문제점이 그냥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례하고 검토가 있잖아요. 밑에 제가 법리 키워드 달아놨죠. 법리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게 동그라미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리 키워드 이게 동그라미 2번 되면서 의뢰 촉탁 승낙 사례를 방지할 자기 의무인 갑이 부작위로 나가 이를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촉탁 승낙 살인죄 종범이 성립한다. 이것만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 4줄 정도. 너무 짧지 않느냐. 이걸 뭘 전제한 거죠? 모든 책들 내가 다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야 형사법을 쓸 시간을 이번에 하도 다를 거래. 이렇게 1년을 이번에 전화 온 친구는 우리 종합반에만 2년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강의반, 작년에는 첨삭반. 이번에 작년 9월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애가 집중 못하고 그랬더니 내가 작년부터 그래야 된다.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난 9월에 딸 났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안 했는데 해갖고 그냥 딸라갖고 그때 너무 좋아서 집중 못해. 이번에 붙어야지 이놈아 아빠가 됐으면 제가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시간 없어갖고는 형사법 몇 개 날렸는데 그것만 썼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그 뭐냐면 선생님이 대충 쓰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알겠다. 지금 이제 4시 들어가는데 뭐 인제 알아. 진작 알아야지.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것도 지금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실제 제 실전다 보면 이것보다 더 줄여놓습니다. 근데 대신 그 안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냐? 여러분 걱정 제가 다 줄여놨습니다. 다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 답안 핸드북 같은데 그렇게 다 줄여놨거든요. 그냥 그것만 그대로 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입에 다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셔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걸 줄여놨지만은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답안지 작성한 것과 어떻게 이게 다른가 그건 자꾸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객관식 사례 대비까지는 못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복습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상당 인과관계 들어가시죠.